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트램은 기존 도로 위를 달리는 노면 전차다. 2001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대전시의 오랜 수건 사업이자 최대 역점 프로젝트다. 권선택 시장의 핵심 공약이기도 한 트램은 작년 선거법 위반으로 위기를 맞게 된 권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면서 점차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일단 대전시 이제 도시철도 2호선이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민선 6기에 그 권선택 시장님이 트램으로 이제 공약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계획에 의한 그런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교통수단이 도입되어 하는 것은 상당히 좀 획기적인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한 지금 전 세계적인 그런 추이를 보면 이런 이제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저탄소 녹색 성장의 그런 원리를 본다면 트램은 좋은 교통수단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처럼 대전시가 트램 건설에 힘을 쏟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대전시의 대중교통 분담률은 7개 특광역시 중 하위권으로 30%가 채 되지 않는다. 대중교통보다 승용차 이용률이 아주 높은 편이다. 이는 연간 1조 3천억에 달하는 교통 혼잡 비용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자가용 수요가 이대로 늘어나는 것을 방치하고 도로만 확장한다고 하면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그 도시 환경은 정말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녹색 성장을 하는 도시에 딱 맞는 것이 바로 트램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도시철도 2호선을 트램으로 결정한 것은 자동차 위주가 아닌 사람 중심의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전환해야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자동차 위주의 교통정책은 도시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 중심으로 도시를 전환해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친환경, 친경제적 교통수단을 모색하던 대전시는 당초 고가 방식으로 추진하던 자기부상 열차를 각계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노면 방식인 트램으로 최종 결정지었다. 트램은 그 건설 비용이 좀 저렴하다는 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램은 건설 비용이 킬로미터당 200억 원 내이지만은 고가의 한 3분의 1, 지하철 한 6분의 1 정도면 건설이 가능하고 운영비도 일반 도시철도의 한 40% 수준이면은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 지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로 그런 판단을 하였고요. 끊임없이 논란을 빚었던 노선도 작년 7월 확정 발표했다. 미래 효과는 그렇습니다. 도시 교통난 해소에 큰 기여가 될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트램의 1편성이 차량의 174대에 해당됩니다. 트램 노선은 대전을 크게 한 바퀴 도는 순환선으로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뉜다. 1구간은 서대전역에서 유성, 가수원역까지 32.4km, 2구간은 가수원 내거리에서 서대전역까지 5km로 총 37.4km에 달한다. 1구간과 2구간의 착공 시기는 서로 다르지만 개통 시기는 2025년으로 동일하다. 이렇게 노선이 확정되자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당초 저희들 구간이 1단계 구간이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깝게도 착공이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갔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들 원안이라고 하면 일단 순환선은 유지되는 거고요. 일단 저희들도 일단 기본적인 거는 일단 시를 믿고 가는데 사실 준공 날짜까지 목표 달성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수원역과 서대전역 사이 구간이 충청권 광역철도망 노선과 겹치자 이 구간으로 밀려나고 착공 시기도 연기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도시철도 이용은 결국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고 또 시민들의 어떤 지지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시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그에 대해서 많이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년도 10월까지 공청회를 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불통 상태입니다. 이 구간으로 밀려난 지역민들의 반발에 대전시는 동시교통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민과의 불협화음은
동대전로 구간의 주민들과도 빚어지고 있다. 트램이 건설되면 동대전로 구간의 4차선이 2차선으로 줄어들게 된다. 때문에 극심한 교통체증을 우려해 지하화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대동 오거리에서 우송대 앞을 거쳐서 가양 우체국까지 가는 그 노선이 또 쟁점입니다. 왜 이 노선이 쟁점이 되냐면은 노선 폭이 작아요. 너무 좁아서 트램 노선이 양쪽 한 차선씩 잡아먹고 중간에 또 트램 정차장을 또 만들게 되면 폭을 또 그만큼 뺏어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머지 한 개 차선으로 지금 현재 수준의 교통량을 소화하기에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이에 대전시는 동대전로 구간의 지하화는 사업비 증가로 경제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동대전로 구간의 통과 교통량 변화를 조사한 결과 3분의 1은 단순 통과 차량이며 우회 도로를 신설할 경우 극심한 교통 정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의 이러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먼저 집행부가 문제점이 있으면 설명을 하고 좀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한 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불신이 좀 많이 커진 상태고요. 현실적으로도 도로가 4차선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차선을 트램이 이제 장악을 하게 된다고 하면 불편한 것은 당연하죠. 특히 동대전로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그 착공하기 전, 실시 설계하기 전까지 지혜를 더 모아내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해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다. 작년 4월 확정한 시범구간 2곳의 건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A라인은 동부 내거리에서 동부 여성가족원을 연결하는 2.7km, B라인은 충남대에서 원골 내거리를 잇는 2.4km로 도시철도 2호선인 본노선과 연결해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A, B라인의 시범 노선은 본노선의 전략적 시범 사업으로 북비와 시비를 결합해 건설되며 2020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범을 통해서 사업을 사전에 검증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이 되게 되면은 본 노선은 훨씬 더 용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노선을 성공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시범 사업이다. A 구간은 이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이 이제 전액 시비를 투입을 해서 이제 시범 노선을 건설을 하고자 했던 취지였고요. B 노선은 이제 중앙정부에서 시범 노선을 건설한다는 동향이 있어가지고 시범 노선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선제적으로 좀 우리가 노선을 발표하면 좀 우리 시가 좀 유리한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발표를 했던 부분인데요. 트램 건설에 들어갈 총 사업비는 고가 방식인 자기부상 열차의 절반 수준인 약 6,600여억 원. 이 가운데 40%는 시비로 충당하고 60%는 국비로 지원받아야 한다. 그런데 시범 노선 사업비부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10여 곳의 타 지자체에서도 트램 건설에 뛰어들어 국비 확보를 위한 열띤 경합이 펼쳐지고 있다. 지금의 모든 지자체들이 기존에 지하철이나 고가철도로 가던 부분을 이제 노면전철 트램으로 가려고 지금 모든 지자체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대전시 단독의 노선이 아니고 여러 지자체 또 경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발생을 해왔습니다. 국가, 정부와 긴밀한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정말로 그런 정무적인 그런 노력들을 정치권에서도 노력을 해야 돼요. 현재 대전시는 기본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상태다. 2017년도에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확정되는 기본계획과 그 예타가 예정대로 이제 승인이 된다면 국비를 지원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예,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시비를 40%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르는 이제 대전시의 어떤 재정 문제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놔야 될 것이다.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교통수단인 만큼 트램 도입을 위한 이른바 트램 3법도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한다.
도시철도법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의 개정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일단 도시철도법은 이제 국회에서 일단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제 철도안전법이라든지 도로교통법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전시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전역에 대한 그 도로에 관련된 법령이라든지 그런 규칙이라든지 시행 시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전면적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전시 경우에는 이 트램이 도입이 된다면 모든 그런 교통에 대한 네트워크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그 네트워크와 그다음에 가로망에 대한 전면적인 우선순위에 대한 것을 다시 정립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호체계에 대한 것을 전면적으로 바꿔줘야만 됩니다.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노면전차, 트램. 처음인 만큼 우여곡절도 많았다. 하지만 국내 교통의 패러다임을 바꿀 교통수단으로 급부상하면서 향후 지역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일단은 뭐 트램이 개통되면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통약자 이용 편리성이라든지 원도심 활성화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이 2호선이 개통이 된다면 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시도됐다는 사실은 이제 의미가 있겠죠. 처음으로 대전시에서 운행을 한다면 그것이 도시 이미지를 이제 부각시키는 데는 큰 이제 의미가 부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전이 명실상부한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발돋움하는데 핵심 아이콘이 전 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도시철도 1호선, 그 다음에 이 트램, 그리고 광역철도망, BRT, 시내버스 이 4개의 대중교통 그 수단들이 대전을 도시재생, 도시경관, 그리고 관광 활성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전을 발전시키는 그런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트램을 도입한 후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을까? 우리 대전 2호선 트램 노선을 보면 주요 구간을 돕니다. 그래서 주요 구간의 교통체계가 갑작스럽게 급변하게 되면 이 구간을 이용하는 승용차 운전자들이 겪어야 되는 그런 혼란, 이런 부분들이 초기에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약간의 사고들이 발생할 여지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려가 되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용자들이 슬기롭게 대처하고 또 시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어떤 연계망을 만드느냐, 이런 게 중요한 관건이죠. 2025년 우리는 대전에서 57년 만에 노면전차인 트램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성공적인 트램이 되기 위해선 다시 한번 꼼꼼히 짚어보고 시민들과 긴밀한 소통과 홍보가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 행정행위는 사실은 신뢰와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아직까지도 그 많은 시민들께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지하철로 건설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 대전광역시에서 명백히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한 홍보를 더 강화하고 시민들의 애로사항 청취하고 더 좋은 정책이 있으면 받아들이셔서 수용을 해야 된다. 세종시의 올해 가장 큰 화두는 KTX 세종역 신설 추진입니다. 명품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KTX 세종역 신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세종시의 입장인데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KTX 세종역 신설은 고속철도의 저속화를 불러오고 또 인근 지역과의 상생을 해친다는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올해 초 발표될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타당성 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KTX 세종역 신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품 도시를 지향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 KTX 세종역 신설을 놓고 지역 간 갈등이 새해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KTX 세종역 신설은 지난 4.13 총선에 출마한
이해찬 의원의 핵심 공약.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용객 수요 등의 이유로 KTX 세종역 신설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신도시 쪽에서 사는 사람들이 13만 정도지만 그게 이제 50만까지 올라간단 말이죠. 그다음에 유성하고 대전 쪽에 사는 사람들과 합치면은 수요가 한 100만 명이. KTX 세종역 신설 예정지로 꼽히는 세종시 금남면 발산리. 이춘희 세종시장 역시 이곳에 간이역 규모로 정차역을 세울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간이역 형태로 건설하게 되면은 아마 1,000억 이내에서 건설비가 조달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고속철도 건설 비용은 한 14~15조 원, 호남 고속철도만 해도 그렇게 들어가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철도역 한 1,000억 미만의 비용을 들여서 세종역을 설치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한다면은 전체 고속철도 연장을 놓고 볼 때는 훨씬 더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도 충분히 나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도시설공단은 세종역을 만드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경제성은 있는지 타당성 용역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왜냐면 국토부에서도 요청도 있었고, 저희 국토위원이신 이해찬 위원께서 저희 국정감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신 부분 2가지 때문입니다. 네. KTX 세종역 추진에 충북 지역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오송역에서 충북 범도민 비대위를 주최로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세종시에 와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KTX 세종역을 건의해 와서 그래서 본인이 그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택시를 이용하는데 택시비가 비싸고 오송역을 이용하는데 불편하다. 이거 이제 가장 핵심 얘기거든요. 결국은 이것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난 건데, 이것이 결국은 지역 이기주의로 정치적 포퓰리즘에 의해서 세종시 도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고 선거 공약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세종시는 KTX 세종역 신설이 지역민의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 사업은 분명히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포퓰리즘이라고 하면은 어느 사업이 포퓰리즘 아니겠습니까? 포퓰리즘은 필요 없는 사업에 돈을 쓸 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포퓰리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북권에서는 KTX 세종역 신설이 고속철도의 기능을 저하시킨다고 주장한다. 오송역과 공주역 간 거리는 44km. 이 사이에 세종역이 신설된다면 역 간 거리가 22km로 줄어 속도가 떨어진다는 논리. 이는 철도시설공단이 정한 고속철도 역 간 적정거리인 57.1km에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철도시설공단이 역간 적정거리는 57.1km, 그다음에 최소 역간 거리는 40.7km라고 이미 발표를 했어요. 2013년도인가 발표했습니다. 이건 무척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고속철도가 이 정도는 돼야 경제성이 있다,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준 자체를 국토교통부가 존중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따라갈 겁니까? 왜 그러냐면 전국의 모두 국민들이 다 내 지역에 더 가까이 신설해달라고 다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칙과 기준 없이 내줬다? 어떻게 그 민원을 감당하겠냐는 얘기죠. 그렇다면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철도시설공단의 입장은 어떨까? 공단에서 이제 기존에 57km라고 한 부분은 고속철도 열차 운행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거리. 그러니까 어쨌든 효율성이 가장 극대한 거리가 약 한 57km는 돼야 된다라고 저희 공단에서 자체 연구해서 한 거고요. 이 정도 하면 가장 효율적인 부분의 고속철도 운행을 할 수 있다라고 어쨌든 연구했던 사례라고 보시는 게 맞죠. 네, 기준이라기보다는.
저속철 논란의 세종시는 KTX의 운영 체계를 달리하면 이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역마다 이렇게 자주 서게 되면은 저속철이 된다는 그런 걱정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오송역에 서게 되면은 세종역에 서지 않아도 되죠. 또 세종역에 서게 되면은 오송역에서 멈추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이것은 역마다 쓰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속도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지만, 오송역에서 쓰는 차, 세종역에서 쓰는 차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배치한다든지 그러면은 그런 저속철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공주역에 있는 공주 시민들도 세종역 신설은 인근 역의 이용객 감소와 기능 저하를 가져온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쳤다. 사실은 공주에 이제 116년 만에 이제 처음 우리 시민들의 여망했던 그런 꿈을 이제 이뤄내서 이제 조금 정착돼가는 단계에 정착되기 전에 단계에 세종역이 생긴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이제 불안해하고 있고 또 이용객이 이제 저조하고 떨어질 것 같으면 또 이제 거기서 정차하는 횟수도 이제 많이 이제 줄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활성화가 막 돼야 할 단계에 참 세종역 갖고 따지니까 정말 공주 시민들은 굉장히 참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세종 시민들은 KTX 세종역 신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글쎄요, 세종역도 생기면은 더 편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서울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정도는 편의점은 있을 것 같아요. 유성시에 사시는 분들도 유성에서 차를 타기보다 세종에 와서 타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은 세종에서 천안으로 가는 그 길이 빠르기 때문에 서울 가는 접근성이 오히려 유성보다 세종시가 더 접근성이 더 빠르기 때문에 세종시에 KTX 생기면 더 오송보단 나을 것 같아요. 세종 시민들은 KTX 세종역 신설을 반기는 분위기. 현재 세종 신도시에서 오송까지 간선 급행버스 체계 BRT가 운행되고 있지만 20km에 달하는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것이다. 세종에 생기면 좋죠. 그래요? 예, 여기 인구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 유성구 쪽에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세종에 생기면 좋아요. 예, 오송이 오히려 더 불편한 것 같아요. 오송에서 이용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저기 이용은 안 했는데 그쪽을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가본 적 있는데 거기가 불편한 것 같아요. 하지만 충북은 KTX 세종역이 신설되면 막대한 비용이 투자된 BRT 도로가 쓸모없어진다는 입장이다. 오송에서부터 세종청사까지 BRT 이거 수천억 원 들여가지고 무용지물 되거나 아니면 효과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책임 누가 질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결국 공무원 출퇴근 전용역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또 부작용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세종역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오송역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종시가 앞으로 성장 발전하게 되면 인구 80만 도시가 되는 것이고 또 청주시는 이미 80만이 넘어선 그래서 80만 두 개 80만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는 지금 나중에서 부족하면 부족했지 필요 없는 도로가 되리라 하는 그런 걱정은 정말 안 하셔도 되는 걱정입니다. 앞으로 철도시설공단의 연구 용역 결과가 역의 신설 또는 전면 백지화를 결정짓게 된다. 당초 지난달 말 예정이었던 결과 발표는 올 4월로 연기된 상태다. 수요 분석에 대한 기초 자체가 주변에 관련된 인구, 개발계획, 통행량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수요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모든 부분은 다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검토를 하죠. 그동안 원안 사수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던 충청권 공조가 KTX 세종역 신설 문제를 놓고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대선에 사실은 또 개헌 논의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세종시를 행정 수도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무척 중요한 그 기회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충청권 공조는 필수입니다.
기본적으로 필수인데 이 KTX 세종역 문제 때문에 지금 가로막고 있거든요. 충청권 공조를.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찬반 논란이 이어질 경우 대선의 충청권 쟁점으로까지 비화될 KTX 세종역 신설. 철도 전문가는 지역 간 상생을 위해서는 다각도의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세종역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많은 철도 전문가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세종역은 면밀한 검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되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 공약이고 대다수의 세종 시민들이 원하는 바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것도 추가로 검토해서 신설을 검토하는 것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올겨울 사상 최악의 고병원성 AI가 양계 산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천안 아사는 지역을 비롯한 충남 지역에도 강타해서 양계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AI는 알을 낳는 산란계에 집중되다 보니까 국내 달걀 공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올해는 초동 대처가 미흡하고 컨트롤 타워가 없어 AI의 피해를 확산시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큰데요. 역대 최악의 피해를 가져온 AI, 그 문제와 대책을 짚어봅니다. 올겨울 사상 최악의 AI가 우리나라를 덮쳤다. 첫 의심 신고가 접수된 작년 11월 16일부터 살처분된 가금류 수가 3천만 마리를 넘었다. 매년 되풀이되는 AI, 발병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기본적으로 철새가 서해안 벨트를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상당히 퍼져 있는 가운데 그 바이러스 중에 일부가 그 좀 방역이 소홀했거나 어떤 틈을 타 가지고 그 가금류를 키우는 이제 농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큰 특징은 그 이번에 온 바이러스 소위 H5N6가 기존의 그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보다 상당히 병원성이 강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AI는 고병원성으로 확산 속도가 빨라 살처분 숫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천안, 아산, 세종 등 지역의 가금 농가들도 직격탄을 맞았다. 현재까지 충남과 세종에서 매몰된 가금류 수는 2014년의 2배인 800만 마리를 넘어섰다. 저희들이 현재 4개 거점 방역초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발생된 농가에 대해서는 통제초소 12개소를 또 운영을 계속 좀 하고 있고, 또 예방을 위해서 또 발생되지 않은 농가 3만 수 이상 9농가에 대해서 방역초소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 가장 피해 규모가 큰 천안. 살처분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자 이를 처리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매몰 처분될 가금 농가에 처음으로 군 병력까지 동원되었다. 방역이라든지 살처분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방범 대원이라든지 의용 소방 대원, 또 우리 시청 공무원, 또 군인, 또 농협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AI 확산 기세가 다소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이틀 전 천안에서는 닭과 오리에 이어 메추리에서도 AI가 발생해 모든 가금류로 확산되었다. 앞으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이제 발생 농가가 이제 점차 줄어들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만, 또 올겨울에는 또 춥고 또 당초 이제 AI가 일찍 발병이 됐기 때문에 그 장기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올해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알을 낳는 닭, 산란계에 집중됐다. 산란계는 대규모로 사육되고 달걀의 유통을 위해 농장을 매일 여러 곳 드나드는 이른바 알차의 소독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태를 악화시켰다. 30년간 닭을 키운 피해 농가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작년에 닭이 저기 10,000수짜리하고 40,000수가 있는데 해딱 들어왔을 때 가을에 4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병아리 값을 못 만들어놨는데 지금 이렇게 터지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피해가 굉장히 막 심하죠 지금. 앞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우리는. 이 걸린 사람이 죄인은 죄인이지만은 이게 참 안일하게 이렇게 걸려버리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맥락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빨리 이게 보상이라도 빨리빨리 해서 갖다 이 매상진 것 갚고 이렇게 해서 처리할 거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냥 맥락 돼 있는 상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산란계 농가에서 타격을 입자 달걀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금달걀이라 불릴 만큼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1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올랐다. 보시다시피 뭐 가격이 말이 안 되는 가격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거의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된 거고요. 뭐 1인 한 판을 드린다고 해도 뭐 이게 한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런지 몰라요. 지금 AI만 아니어도 한 판에 거의 한 4,000원대, 5,000원대 하던 게 지금 뭐 10,000원대가 넘어버렸으니까. 뭐 요것도 뭐 한 30분이면은 이제 요게 다 나가고 요 뒤부터는 이제 뭐 쉬어야 돼요. 예. 없습니다. 그전 같으면은 뭐 여기에 한 3, 4만 판씩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뭐 요게 한 200판 될라나요? 이처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소비자들도 부담되기는 마찬가지. 많이 비싸다는 걸 느끼십니까? 예, 그럼 확실히 잘 안 팔더라고요. 그리고 물건이 없어요, 계란이. 달걀 수급이 어려워져 제과업계에서도 비상이 걸렸다. 달걀을 구할 수 없어 판매하는 빵을 줄이거나 달걀이 주재료인 제품은 아예 만들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작에 지금은 오로지 빵만 지금 하고 있어요. 카스테라 같은 거는 많이 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또 이 카스테라는 계란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하고 싶어도 좀 줄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좀 계란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는 제품을 좀 안 하고 있어요. 올해 AI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것은 발생 초기부터 정부의 초동 방역 실패와 방역 시스템 부실로 지적받고 있다. 골든타임을 놓친 정부는 발생 한 달 만에 위기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하는 등 뒷북 행정을 보였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지금 같은 방역 조치를 했다면 조금 이 정도까지는 안 갔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때 보고서 발생 지역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전국에서 다 터져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이미 감염됐을 수 있는 지역에서도 조금 그런 이동 통제 같은 게 느슨했던 건 사실이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매뉴얼이 있죠. 그 매뉴얼에 따라서 발생 초기부터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것이 워낙 고병원시다 보니까 매뉴얼이 좀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는 걸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AI 확진 12시간 만에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로 격상하고 자위대를 투입해 살처분에 나섰다. 때문에 살처분 가금류 수가 100만 마리도 채 안 된다. 일본만 하더라도 자위대가 투입돼서 소위 말하면 일본은 우리처럼 이렇게 대량 확산된 적이 없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AI 바이러스는 세균과 달리요. 기하급수적으로 바이러스가 전폭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처분 지연, 그 다음에 전국 방역 시스템으로 요즘 심각 단계로 올리지 않은 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초동 대응 실패를 해서 피해를 엄청나게 늘린 거지요. 예. 초동 대처 실패로 국내 양계 산업에 큰 타격을 입힌 AI. 달걀 공급에 차질을 빚자 정부는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달걀 수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사태가 진정이 안 된다면은 계란이 신선란이 수입될 수 있는 소위 루트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정부가 그 부분에서 현재 계란 같은 경우는 관세가 한 27%, 30% 됩니다. 그래서 0으로 낮춰주고 또 신선하게 들어오면 항공으로밖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항공 운송료도 한 적정한 계란 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 50% 정도
지원을 해서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현재 찾고 있고. 하지만 정부의 대처에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엊그제 정부가 무관세 수입을 발표했지만 품질과 가격 등 거쳐야 할 관문들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미국 같은 경우 계란 하나가 400원이거든요. 그러면 미국에서 가격이 30알 한 판에 12,000원이에요. 400원이면은. 우리 지금 8,000원 갖고도 죽겠다고 난리치는데 그걸 누가 사 먹어요? 차라리 거꾸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상황이 이러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 계란 소비 자제합시다. 이게 낫지. 글쎄, 제 생각으로는 뭐 수입을 한다 하더라도 뭐 지역의 어떤 그 일반 그 소비자한테 오기까지는 어렵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뭐 대기업에서 쓰는 그 양이라는 것은 뭐 어마어마하니까. AI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사육도수의 50%에 달하는 산란 종개가 살처분되어 앞으로 종개를 구하기조차 힘들다는 것이다. 산란 종개가 낳은 병아리가 산란개가 되기까지 6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피해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지금 산란계 농가는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살처분한 농가들이 이제 조그만 병아리를 받아가지고 알 날 때까지 또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을 낳아야 되는데 그 종개가 지금 거의 다 없어졌다는 거죠. 지금 그게 더 큰 문제예요. 2003년 국내 첫 발생에 14년간 끊임없이 피해를 입힌 AI. 과연 막을 수는 없는 것일까? AI는 몸속에가 90% 있고 환경에는 10%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죠. 백신화해서 하면 한 2주나 3주면 거의 방어 효과 되거든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없어져요. 저는 살처분보다 더 청정지를 더 빨리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제대로 백신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장일단이 있는데 지금은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많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판단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우려는 인체 감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상당한 비용을 들이고 그 행정력을 들여서 살처분이라는 조치를 하고서 청정화를 이뤄내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 이제 백신을 하면은 AI 바이러스가 항상 상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체에 대한 감염 접촉 우려가 많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인체 감염 우려가 높습니다. 최근 중국에는 AI로 인한 사망자가 나오고 우리나라에도 AI에 감염된 고양이까지 발생해 여전히 AI에 대한 인체 감염 공포가 식지 않고 있다. 인체 감염 위험은 극히 낮다고 하지만 평소 위생 관리를 청결히 하고 기본 수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인체 감염은 백신 사각지대에 있는 소위 말하는 백신을 하지 않고 마당에 기르다가 죽은 것을 모르고 요리하고 만지고 그래서 많은 양의 발생해서 폐에 가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발 위생 잘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익혀 드시면 이렇게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AI는 이제 재난형 질병이라고 말한다. 재난은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철저한 대비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해마다 우왕좌왕하는 정부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바로 세우고 체계적인 매뉴얼 개편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올해의 지역 현안들, 이 지역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론화해서 원만하게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사플러스는 지역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건전한 여론 형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시사플러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